유진아. 강태훈 회장의 발이 멈췄습니다. 새벽 5시. 비에 젖은 골목, 편의점 안에. 점원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분명히 그녀였습니다. 서유진 살아 있었어? 처음 뵙겠습니다.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 알아봤잖아. 그때 여자가 한 발 물러섭니다. 그녀의 다리가 미세하게 절뚝입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내가 왜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안 작은 편의점 하나가 형광등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빗소리뿐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가늘지도 굵지도 않게 골목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안 계산대 앞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편의점 조끼를 걸친 어깨, 손에는 작은 계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고를 확인하는지 숫자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평범한 야간 직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문 밖에 남자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비를 맞고 있었는데 피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의 시선은 유리문 너머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강태훈이었습니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그룹을 이끄는 회장이었습니다. 나이 57, 언론에도 여러 번 얼굴을 비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얼굴엔 회장이라는 무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찰그랑.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찬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산기 위에서 멈춘 손끝이 눈에 띌 정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계산대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유진 살아있었어. 그 순간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 안쪽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일렁였다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차갑고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동전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편의점 안이 조용하다는 것이 그 소리 하나로 새삼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면 편의점 한쪽 구석에 CCTV 카메라가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아무 말도 없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살짝 내려앉긴 했지만 눈 모양도 코끝도 입술선도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나 알아봤잖아. 태훈이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눈동자가 흔들렸던 것을 자신은 분명히 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자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미묘하게 버티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았습니다. 태훈은 그것을 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산대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그때 태훈의 시선이 여자의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반팔 조끼 아래 오른손 손등 위로 오래된 흉터 하나가 보였습니다. 길고 옅은 흉터였습니다. 오래전에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살짝 패이고 색이 바랜 자국이었습니다. 태훈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흉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리문 너머 골목 안으로 검은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끈 채였습니다. 차는 편의점 맞은편 골목 초입에 멈춰 섰습니다. 시동은 켜져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머플러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차 안 어두운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편의점 안쪽을 향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에는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줄기 사이로 태훈의 얼굴과 여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일그러지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포개졌습니다. 태훈이 유리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나가려는 것인지 버티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왜 모른 척이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자는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계산대 안쪽에서 선반을 정리하는 척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잡고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유리문에 비쳤습니다. 멀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여자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손을 짚었던 자리였습니다. 물기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인지 그냥 빛이 반사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골목 안 검은 차량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빨간 CCTV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간 태훈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여자는 한동안 유리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검은 차량도 어느새 자리를 떴습니다. 남은 건 형광등 불빛과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계산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며시 펴면서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표정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주택가 골목 안에 작은 고깃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소박했습니다. 태훈 식당이라고 파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붓으로 써서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정겨웠습니다. 저녁이면 연탄불 위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골목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유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면 남편은 주방에서 고기를 썰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은 둘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쪽 테이블에 반찬이 떨어졌다. 저쪽은 추가 주문이 들어왔다. 말 한마디 없이도 척척 맞아 돌아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동업자가 사라졌습니다. 초반 자금을 함께 대고 식당을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래 믿어온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을 열어보니 그 사람 연락이 끊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찾아갔더니 이미 짐을 빼고 난 뒤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을 때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쓰던 계좌였습니다. 식당 운영 자금에 두 사람이 조금씩 모아온 돈까지 전부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숫자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통장을 손에 쥔 채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유진은 그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사내 서너 명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점심 손님이 두 테이블 남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카운터 앞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돈 갚을 날짜 됐습니다. 사채였습니다. 동업자가 식당 이름으로 끌어다 쓴 돈이었습니다. 남편도 유진도 전혀 몰랐던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남편 이름이 연대보증인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손님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 그릇을 집어 내동댕이 쳤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편이 앞을 막아서자 한 남자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은 금액 다 채워요.
일주일 안에 남편은 대꾸도 못했습니다. 숨만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돈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유진을 훑어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그들은 천천히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간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태운 식당이라고 쓰인 간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이 뭘 어떻게 정리해? 그 돈이 어딨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결심을 담고 있는지 남편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뒤 유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작은 손전등, 소형 녹음기,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채업자들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이미 며칠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찾아왔던 사내 중 한 명이 흘린 말 한마디에서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조직은 불법 자금을 여러 자영업자들에게 돌리면서 그 위에 더 큰 무언가를 쌓고 있었습니다. 정치권까지 연결된다는 냄새가 났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증거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직의 창고로 쓰이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낡은 창고였습니다. 유진은 그곳에서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장부였는데 계좌번호와 이름,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한 장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도 켰습니다. 창고 안에서 오가는 대화를 담았습니다. 협박하는 목소리, 돈을 거래하는 목소리가 차례로 녹음됐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USB를 근처 택배 보관함 안에 숨겼습니다. 번호는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경찰서 앞까지 갔습니다. 계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조직이 경찰 안에도 손을 뻗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자료가 묻혀버리면 남편만 더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건물 그림자 안에 서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명철이었습니다. 조직의 간부였습니다. 그는 코트깃을 세운 채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명철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내 아내, 돈 들고 튀었다. 남편은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지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없었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남편은 빈 서랍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가, 그 반지 하나가 없는 그 자리가 남편의 마음속에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빈 서랍 앞에 선 남편의 모습이 20년째 유진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였습니다. 그 표정이, 그 굳은 어깨가. 유진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 장면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남편이 알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돌아선 유진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료는 확보했습니다. 녹음도 있었습니다. 장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넘겨야 조직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전달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골목 안 공중전화 부스 앞에 멈췄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예전에 식당에 단골로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기자였습니다.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한 번은 명함을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외워두었던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유진은 다시 그 창고 근처로 갔습니다. 전날 미처 확인하지 못한 서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부 뒤쪽에 끼워진 서류 한 묶음이었는데 훑어보니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는 쪽 이름들 중에 낯익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이름들이었습니다. 정치인 이름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위까지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유진은 그 서류를 한 장씩 다시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USB에 추가로 담았습니다. 창고를 나오려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창고 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철제 선반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지는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에서 연락 왔어.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하래. 장부는 옮겨야지. 여기 더 쓰면 안 돼. 유진은 숨을 참으며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2번 눌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남자들은 서랍을 뒤지고 서류 몇 개를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유진은 한참이 지나서야 선반 뒤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근처 편의점 앞에 무인 택배 보관함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USB를 작은 봉투에 넣고 자물쇠 번호를 설정한 뒤 안에 넣었습니다. 번호는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찾을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청 내부고발 접수 문자 번호를 찾았습니다. 미리 작성해 두었던 문자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창고 위치, 장부 사진이 담긴 USB 보관 위치, 그리고 한 줄. 남편은 모릅니다. 저만 처리하세요.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유진은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식당 앞에서 간판 아래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사진을 한번 보고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송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나간 건 새벽 2시였습니다. 그런데 3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유진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 있는지 압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조직 안에 경찰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내부 연락망 어딘가에서 자신의 제보 문자가 새어나간 것이었습니다. 발이 빨라졌습니다. 큰 길로 나가야 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큰 길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왼쪽에서 차 한 대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피할 새가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나중에 유진이 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건 구급차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오명철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진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입원 기록도 이름도 사고 접수도 없었습니다. 오명철은 전화로 짧게 지시했습니다. 깔끔하게. 유진은 의식을 잃은 채 사흘을 버텼습니다. 깨어났을 때 오른쪽 다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신경과 뼈가 함께 손상됐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평생 불편함이 남을 겁니다. 유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명철 측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말은 단순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사라져요. 강태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고.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만 감았습니다. 퇴원하던 날 유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면 통증이 왔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유진은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잘 살아야 해.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들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서아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얼굴로. 2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그 시간 동안 강태호는 살아남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살아남는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태호는 이를 악물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날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하게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분노였습니다. 배신당했다는 분노. 그 감정이 태훈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빚 정리였습니다. 사채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이자까지 불어난 금액은 태훈 혼자 감당하기엔 벅찼습니다. 식당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집기는 처분했습니다. 그 돈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친척집 창고에서 막노동을 하며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남은 빚이 얼마인지, 다음 달에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항상 숫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훈의 친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태훈아, 밥은 먹고 다니냐? 먹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라. 사람 눈은 못 믿는 기야.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벽을 바라봤습니다. 상심. 그건 상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금액을 입금하던 날 밤, 태훈은 혼자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 달린 좁은 방이었습니다. 잔을 들어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맞지? 들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훈 본인도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뒤로 태훈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막노동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태훈이 잘 아는 건 음식이었습니다. 고깃집을 수년간 운영하며 익힌 것들이 있었습니다. 원가 계산, 식재료 수급, 손님 흐름 파악. 그걸 다시 써먹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해는 적자였습니다. 두 번째 해에 겨우 본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부터 달라졌습니다. 단골이 생겼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태훈은 그 돈으로 두 번째 가게를 냈습니다. 이번엔 규모를 키웠습니다. 메뉴도 정리했습니다. 잘 되는 메뉴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쳐냈습니다.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훈은 조직 하청업체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예전에 사채업자들과 연결돼 있던 납품업체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 인수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왜 하필 그 업체냐고 했습니다. 태훈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쪽 사람들 제일 잘 알아서요. 업체를 인수하고 나서 태훈은 그 내부 구조를 뜯어고쳤습니다. 이상한 자금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납품 단가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처음엔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밀어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거래처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업체 하나가 둘이 됐고 둘이 셋이 됐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태훈의 이름은 외식업계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처음 들어온 건 쉰이 되던 해였습니다. 경제 전문지였습니다.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의 성공 뒤에 어떤 원동력이 있었습니까? 태훈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배신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한 번 더 물으려 했지만 태훈이 먼저 다음 질문을 유도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기사 제목이 됐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받아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멋있다고 했습니다. 태우는 그 반응이 불편했습니다. 멋있으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재혼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사업이 안정된 뒤였습니다. 지인들이 한두 명씩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분이 있다. 한 번만 만나봐라. 나이 들어서 혼자면 힘들다. 태우는 매번 같은 말로 잘랐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한 번은 가장 친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진지하게 물어왔습니다. 야, 너 아직도 그 여자 때문이야? 도망간 사람인데. 태우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이 완전한 사실인지는 태운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술이 조금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 유리잔에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마시다가 잔을 너무 세게 내려놓는 바람에 잔이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책상 위로 흩어졌습니다. 태우는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칸이었습니다. 거기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 둘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태우는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찢으려다 멈췄습니다. 손에 힘을 줬다가 뺐습니다. 결국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반지도 있었습니다. 유진이 두고 간 반지였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20년째 거기 있었습니다. 태우는 서랍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만들어 온 것들이었습니다. 크고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불빛들이 오늘따라 멀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편의점에서 마주친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그 눈동자가. 태운의 눈에 떠오른 그 얼굴이 정작 그 얼굴의 주인공에게는 잠 못 드는 밤이 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닫히고 태운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유진은 카운터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잡은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 아래쪽이 뻐근하게 당겨왔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떨림은 다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오른손 손등에 흉터였습니다. 태운의 시선이 그곳에 잠깐 머물렀던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이 동네에 자리 잡은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더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곳, 이름을 들어도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작은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식당 설거지도 했고 청소 일도 했습니다.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일은 힘들었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 근처로 온 건 딱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태운의 소식이 더 잘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작은 외식업체가 성장했다는 짧은 소식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기사를 프린트해서 접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지 인터뷰였습니다.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태운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얼굴에 내려앉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강하고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사진을 오려서 낡은 수첩 안에 끼워뒀습니다. 기사가 날 때마다 찾아서 읽었습니다. 스크랩한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한 장, 두 장, 시간이 흐를수록 두꺼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 그것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접어서 넣어뒀습니다. 유진의 자취방 책상 서랍 안에는 그 수첩이 있었습니다. 겉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자주 꺼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운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였습니다. 신규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짧게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유진은 편의점 휴게실 작은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태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예전 고깃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단단해 보였습니다. 유진은 텔레비전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잘 살아야 해. 아무도 없는 휴게실이었습니다. 그 말은 벽에 흡수되고 사라졌습니다. 유진이 모르는 척을 하기로 결심한 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태훈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 적 없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입안에서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것을 눌렀습니다. 꼭 힘을 줘서 눌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험이었습니다. 조직 잔당이 아직 활동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오래된 사건을 다룬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20년 전 사체 조직 관련 인물들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기사였지만 유진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다시 드러나면 그 파장이 태훈에게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이유였습니다. 유진은 거울 속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더 심했습니다. 통증이 올라오는 날은 퇴근길이 2배로 길었습니다. 태훈의 옆에 서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지웠습니다. 그는 이제 회장이었습니다. 언론에 얼굴이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 절뚝이며 걷는 여자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자리가 없다기보다 유진 스스로가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나선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태훈이 다시 편의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낮이었습니다.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 사람이라는 걸 유진은 멀리서 알아봤습니다. 걸음걸이가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유진은 선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재고를 정리하는 척 손을 움직였습니다. 태훈이 들어왔습니다. 음료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유진은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잠깐 서 있었습니다. 이 근처 오래 사셨어요? 유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꽤 됐습니다. 혼자 계세요? 유진은 거스름돈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잠시 그 자리에 있다가 천천히 나갔습니다. 유진은 그가 나가는 소리를 등으로 들었습니다.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유진은 잡고 있던 선반 모서리에서 손을 뗐습니다. 손바닥에 빨간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너무 꽉 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선반 위 물건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오늘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취방에 돌아온 유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태훈의 사진이 실린 기사를 펼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덮었습니다. 수첩을 덮고 난 뒤에도 유진은 한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가끔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진은 불을 끄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딱 4글자였습니다.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삭제했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뱉었습니다.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유진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문자가 오기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편의점 근처가 이상했습니다. 유진이 퇴근하는 시간대 골목 초입 쪽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을 2번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번째 날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같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척했지만 시선이 편의점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남자가 3번째로 나타난 날 유진은 편의점 CCTV 각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골목 초입까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내부와 바로 앞 출입구만 보였습니다. 유진은 카메라 각도를 살짝 조정했습니다. 골목 쪽이 조금 더 잡히도록.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길이었습니다. 유진은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골목을 피해 큰 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조금 더 멀었지만 사람이 많았습니다. 걸음을 빠르게 하려는데 오른쪽 다리가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무리하게 속도를 냈더니 다리 아래쪽이 당기며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유진은 가게 외벽에 손을 짚고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는 얼굴은 없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태훈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태훈의 비서 이름은 박성준이었습니다. 나이 40 초반의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태훈이 10년 넘게 데리고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태훈이 직접 말을 꺼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이후로 태훈의 움직임이 달라진 것을 성준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어느 날 차 안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편의점 근처 골목에 며칠째 세워두는 차가 있어. 번호판 좀 알아봐줘. 성준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등록된 차량 명의가 페이퍼 컴퍼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연결된 곳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준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오명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태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건 20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이름을 직접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한 번쯤 스쳐 지나간 이름이었습니다. 사채 조직 주변을 맴돌던 인물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태훈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단편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식당 문이 부서지던 소리, 바닥에 쏟아진 국물, 유진이 앞을 막아서던 모습,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서랍. 더 알아봐. 태훈이 짧게 말했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태훈은 혼자 편의점 근처를 걸었습니다. 딱히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골목 초입에 멈춰서서 편의점 유리문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쪽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움직이는 방식이 보였습니다. 선반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깐 멈추는 것이, 오른쪽 다리에 무게를 실을 때 아주 짧게 흔들리는 것이. 태훈은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처음 마주쳤던 날 밤 유진이 계산대 안쪽으로 몸을 돌릴 때 그 짧은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빠르게 지나쳐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 걸음걸이가 그때 그 짧은 순간과 겹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이 동네 편의점 야간 직원으로 20년째. 그리고 저 걸음이. 태훈은 골목에 서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려다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명철.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차량이 왜 이 편의점 근처를 맴돌고 있는가? 오명철과 이 편의점이 무슨 관계인가? 그리고 저 여자는 왜 자신을 모른다고 했는가? 질문이 쌓였습니다.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훈은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편의점 유리문 너머 불빛이 골목 바닥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 불빛을 한 번 더 보고 나서야 걸음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20년 된 분노 밑에서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인지 태우는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다시 자료를 가져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오명철이라는 인물의 과거 행적을 더 깊이 파고들었더니 20년 전 사체 조직과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연루된 사건들 중에 미처 처리되지 않은 기록이 하나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기록보관소였습니다.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내부 고발 접수건이었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바뀌면서 서류가 묻혀버린 케이스였습니다. 성준은 그 파일 번호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태훈에게 넘겼습니다. 태훈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움직였습니다. 경찰 기록보관소는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오래된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좁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철제 선반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자료실이 나왔습니다. 태훈은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해당 파일을 찾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봉투였습니다. 겉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날짜였습니다. 봉투 옆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접수 처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훈은 그 봉투를 들고 열람 테이블로 갔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메모지, 사진을 프린트한 종이들, 그리고 작은 USB 하나. 봉투 안쪽에 테이프로 붙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서류 맨 앞장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자 성명. 서유진. 태훈의 눈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숨도 잠깐 멈췄습니다. 서유진. 20년 동안 배신자로 기억해온 이름이었습니다. 돈을 들고 사라진 여자. 그 이름이 내부 고발 서류 신고자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태훈은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서류 내용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자금 흐름이 정리된 표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와 이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 프린트한 장부 페이지들도 있었습니다. 흐릿하긴 했지만 내용은 충분히 읽혔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인사 이름이 포함된 이체의 내역도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든 것인지 태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창고에 혼자 들어가서 이걸 손으로 하나씩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위험한 곳에 혼자서 태훈은 서류를 읽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냈습니다. 보관소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열람실 한켠에 있는 구형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사진 파일들, 문서 파일들, 그리고 오디오 파일 하나. 파일 이름은 날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날짜였습니다. 태훈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천이나 옷감에 녹음기가 닿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을 어디로 옮기라는 것, 누구를 처리하라는 것. 태훈은 숨을 참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파일 중간쯤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릅니다. 저만 처리하세요. 태훈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낮아지고 조금 가라앉아 있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태훈은 재생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눌렀습니다.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남편은 모릅니다. 저만 처리하세요. 세 번째로 들을 때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손으로 닦으려다 멈췄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서류 뒷부분에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서였습니다. 20년 전 날짜의 교통사고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공식 접수가 아닌 누군가 따로 정리해둔 문서였습니다. 내용 안에 짧은 의료 소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 신경 손상, 골절 동반, 영구적 보행장애 가능성 높음. 태우는 그 줄을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유진이 계산대 안쪽으로 몸을 돌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아주 잠깐 흔들리던 것이, 골목에서 창문 너머로 바라봤을 때 선반 쪽으로 걸어가며 잠시 멈추던 것이, 퇴근길에 가게 외벽에 손을 짚던 것이, 그게 다 보였는데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아니, 보고도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태우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구겨진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배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배신 때문에 독하게 살았습니다. 배신 덕분에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기사 제목이 됐고 사람들이 멋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조직 창고에 들어가 장부를 찍고 녹음을 하고 USB를 숨기고 제보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긴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릅니다. 저만 처리하세요. 태우는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자료실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웅웅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유진 때문에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는 지하 자료실에서 먼지 쌓인 파일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태우는 천천히 얼굴에서 손을 뗐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다시 처음부터 넘겼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한 장씩. 다 읽고 나서 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관소 직원에게 필요한 절차를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파일을 손에 들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바깥 햇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우는 잠깐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편의점 방향으로. 편의점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 태훈의 발걸음은 처음엔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걸을수록 빨라졌습니다. 파일을 손에 꼭 쥔 채였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낮부터 흐리더니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습니다. 그러다 금세 굵어졌습니다. 태우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코트 어깨가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눌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손님 한 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 손님이 완전히 골목을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진이 계산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영수증 용지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바깥을 보지 못했습니다. 태훈이 문을 밀었습니다. 찰그랑.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훈이었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굳어지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태훈이 계산대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손에 들린 파일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가장자리가 물렀지만 내용은 멀쩡했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파일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거표지가 보였습니다. 날짜가 보였습니다. 20년 전 날짜였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천천히 핏기가 빠졌습니다. 태훈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었습니다. 그 단순한 네 글자 안에 20년이 들어있었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신고자 이름이 적힌 앞장을 유진 쪽으로 돌렸습니다. 서유진. 이게 당신이잖아. 유진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다 하고 그러다 사고가 났잖아. 태훈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다리가. 그래서 다리가 그렇게 된 거잖아. 유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한 발 더 가까이 왔습니다.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섰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말을 했어야지. 2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알아.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눈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삶에 절뚝이는 여자가 낄 자리가 어디 있어요? 태훈이 멈췄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말을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성공했어요. 언론에도 나오고 회사도 크고. 그 옆에 다리 끌면서 걷는 여자가 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짐이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짐 되기 싫어서 나선 건데 지금은 더 그렇죠. 태훈의 눈썹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유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그런 사람이었냐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 사이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짐이 되면 어때? 그게 뭐가 어때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한 적 있어? 내가 언제 당신한테 그런 눈빛을 보낸 적 있냐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유진은 소매로 닦았습니다. 그런데 또 흘렀습니다. 태훈은 유리문 쪽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에 손을 짚었습니다. 나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어. 그게 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았어. 그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믿었어. 잠깐 말이 끊겼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당신이 혼자 다 막으려 했던 거잖아. 나 모르게. 나 다치지 말라고. 유진이 계산대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태훈이 유리문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계산대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과 자신 사이에 있던 마지막 칸막이를 없앴습니다. 유진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유진의 얼굴에 세월이 보였습니다. 이마에 주름, 눈가에 주름, 그리고 오른손 손등에 흉터. 태훈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유진의 손등 위에 태훈의 손이 얹혔습니다. 유진이 손을 빼려 했습니다. 태훈이 살짝 더 힘을 줬습니다. 빼지 못하게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유진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닦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천장 구석에서 CCTV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냥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의점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태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20년 늦었다. 유진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지금이에요. 빗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유리문에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유리가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훈은 유진을 혼자 두고 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마감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유진이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훈도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유진의 걸음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오래 서 있었던 탓인지 오른쪽 다리가 평소보다 더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태훈은 그 걸음에 맞춰 속도를 늦췄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티가 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유진은 눈치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유진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괜찮아요. 태훈이 대답했습니다. 다 왔을 때 얘기해요. 유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유진의 자취방 건물 앞까지 걸었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계단 입구에 작은 지붕이 달려 있었습니다. 유진이 돌아섰습니다. 들어가세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연락할게요. 전화 받아요. 유진은 잠깐 있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유진이 태훈에게 무언가를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태훈은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성준을 불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성준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훈의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훈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명철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다 움직여요. 20년 전 자료가 여기 있어. 내부 고발 미접수 건이야. 이걸 근거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요. 성준이 파일을 훑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걸 만든 분이 알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 자료로 뭘 할 수 있는지만 봐요. 성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을 가져갔습니다. 태우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빗속에서 번졌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런 밤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사라지고 난 뒤 혼자 반지하 방에서 벽을 바라보던 밤. 그때는 분노가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분노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준이 가져온 보고는 예상보다 두꺼웠습니다. 오명철이 20년 동안 조직을 완전히 해체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사람들을 분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훈의 기업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중 하나가 그 자금과 연결돼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태훈은 그 업체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 조직에게 피해를 입었던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연락이 닿는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가게를 잃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꺼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증언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사람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1명, 2명, 조금씩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움직였습니다. 자료가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오명철이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자진 출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20년 묵은 자료에 피해자 증언에 최근 자금 흐름 기록까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태우는 그 소식을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성준이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태우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손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는 유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유진이 받았습니다. 오명철 오늘 경찰에 넘어갔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당신한테 손 못 뻗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어요. 유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말했습니다. 보호받는 거 싫다고 했죠. 알아요. 그런데 이건 보호가 아니야. 당신이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걸 이제야 제대로 마무리한 거예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문자 보낸 적 있어요. 태훈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기억해요. 그때 왜 답장 안 했어요? 태훈이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나한테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유진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 같기도 했고 울음을 참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태훈은 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유진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도망 안 가요. 태훈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걸 스스로도 몰랐던 말이었습니다. 알아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 태훈은 손안에 있던 반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랍 안쪽 깊이 넣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책상 위에 그냥 올려뒀습니다. 내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봉투는 다음날 아침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태훈은 출근하자마자 그 봉투를 봤습니다. 어젯밤 전화를 끊고 나서 거기 올려뒀던 것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20년째 넣어두던 것을 처음으로 꺼내서 바깥에 둔 것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태훈에게는 작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오다가 봉투를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훈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 다 비워줘요. 성준이 잠깐 태훈을 봤습니다. 다 말씀이십니까? 다요. 성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유진은 그날 낮번에 편의점 출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어젯밤 전화 통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번엔 도망 안 가요. 자신이 한 말이었습니다. 입 밖에 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민 손 같은 말이었습니다. 말하고 나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유진은 편의점 조끼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취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난간을 잡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동작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몸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편의점은 한산했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나면 늘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선반을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다 유리문 밖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태훈이었습니다. 이번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오후 햇빛이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코트가 아닌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선반에 내려놓았습니다. 태훈이 문을 밀었습니다. 찰그랑.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처음 그날 밤에도 그 다음에도 오늘도. 그 소리는 늘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리는 달리 들렸습니다. 태훈이 들어왔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선반 쪽에 있는 유진 옆으로 왔습니다. 유진이 태훈을 올려다봤습니다. 태훈이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열어봐요. 유진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안에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자신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서랍 안에 그냥 두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태훈이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훈이 말했습니다. 돌려줄 때가 됐어요. 유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당신 거니까 돌려주는 거예요. 유진이 반지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태훈이 한 발 더 가까이 섰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가벼울 것 같아서.
유진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벼운 거 맞아요. 태훈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쓴 웃음도 아니고 억지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 같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유진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있어줘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2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충분하다고 다짐했던 20년 짐이 되기 싫어서 물러섰던 20년 낡은 수첩의 기사를 스크랩하며 멀리서 바라보던 20년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태우는 대답 대신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유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계산대 안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손님이 없어도 늘 카운터 안에 있었습니다. 카운터가 일종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안쪽은 유진의 자리, 바깥쪽은 다른 사람들의 자리. 그 선 안에 있으면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선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걸음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끌렸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다리로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태우는 그 걸음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다가가서 부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유진이 자기 걸음으로 걸어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유진이 태훈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유리문도 없었습니다. 계산대도 없었습니다. 빗물도 없었습니다. 첫날 밤에는 유리문이 있었습니다. 빗물이 두 얼굴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때는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날 밤 유진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로 20년의 문을 닫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은 그 문을 다시 여는 것이었습니다. 태훈이 유진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아까처럼 가볍게가 아니었습니다. 두 손으로 제대로 잡았습니다. 유진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완전히 걷히고 난 뒤에 햇빛이었습니다. 골목 바닥에 길게 깔렸습니다. 편의점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발 아래까지 닿았습니다. 편의점 천장 구석에서 CCTV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첫날 밤부터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리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과 밖이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과 바깥 햇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계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혼자 버틴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것들을 혼자 안고 있지 않아도 됐습니다. 태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유진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조금요. 밥 먹어요. 나가서. 유진이 태훈을 봤습니다. 태훈도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 불을 껐습니다. 조끼를 벗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유리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빛 속으로.